여러분, 우리가 반 고흐를 떠올리면서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술은 마치 가난과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술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우울, 고통, 이런 자신이 경험한 서사와 그런 감정들을 매개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술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고통이 아니라 절제와 통제, 그리고 내 자아와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거야. 제가 댓글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영상이에요. 제가 이전 인프라 에피소드에서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다룰 때 태국에 와서 제가 제 주의력이랑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업무 능력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말을 했었죠. 오늘 주제가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작을 위해 필요한 통제와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영상에서 영화 감독 데이비드 린치가 지키고 있는 루틴이 짧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무라카미 하루키랑 릭 오웬스였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루틴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의 루틴을 찾아봤는데 공통으로 관찰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소음을 제거하고 매일 규칙적인 하루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NS나 인간관계 뭐 이런 거, 그리고 선택지를 최소화하고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도 선택이죠. 근데 이러한 선택과 전환이 계속 반복될수록 전두엽 집행 기능에 부하가 걸린대요. 하루키의 루틴은 굉장히 유명하죠. 새벽에 기상해서 4-5시간 글을 쓰고 그 후에 뭐 달리기나 수영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와 수면을 한대요. 근데 하루키는 여러 인터뷰와 에세이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적 활동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루틴 외 변수를 최소화한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이건 전두엽 집행 기능인 결정, 전환, 대응을 외부에 낭비하지 않고 글을 쓰는데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요. 리고엔스는 패션 디자이너이지만 좀 사교 활동을 즐기기보다는 주로 파리 외곽의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동일한 식사, 동일한 운동, 동일한 동선으로 움직인대요. 이렇게 하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뭘 입지? 어디에 에너지를 쓸까? 뭐 이런 자기 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대신 남은 인지 자원이 리고엔스의 창작에 필요한 형태나 뭐 비율, 뭐 실루엣 같은 그런 추상적 사고로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데이비드 린치는 매일 점심으로 토마토, 참치, 페타 치즈, 올리브 오일을 먹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리고 평생 명상을 하루 2회 거의 예외 없이 지속했다고 하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때서야 마음은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죠. 환경이 깨끗할수록 내면의 세계는 더욱 환상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린치는 명상으로 불안이나 강박, 반복 사고 같은 어떤 내부 자극과 생각의 잡음을 가라앉히고 대신 그 부분을 영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상황이나 순간들에서 아이디어나 영감이 떠오르고 그걸 기반으로 창작을 이어나간다고 알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뜯어보면 나의 뇌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두고 매일 그걸 반복하면서 언제든 아이디어가 찾아오면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뇌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에 가깝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친구들끼리 무슨 말만 하면은 막, 야, 너 그거 좀 작업해. 막 이랬거든요. 우리끼리 그거를 작업병이라고 불렀는데, 뭐 무슨 말만 하면 작업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작업을 안 해.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항상 차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되게 깊이 파고들기도 해. 근데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비단 예술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복해서 좀 겪고 있는 문제죠. 사람들은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요. 행동으로 옮긴들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아서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흐지부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거는 게으름이나 뭐 끈기 부족 탓이 아니라고 제가 인프라 첫 번째 에피소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하루키랑 리고 앤스 데이비드 린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좀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 그리고 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뇌와 신경계를 좀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두면 주의력 향상과 지속성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태국에 와서 주변 환경을 모두 바꾸고 실제로 업무 효율이 개선된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당장 하루키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매일 15km씩 마라톤을 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이거? 또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리고엔스처럼 뭐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 외곽의 거대한 자택이나 뭐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도 않죠. 보통 회사에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상적인 루틴을 이미 구축을 해서 그것을 반복 중이면서 최상의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 설계를 해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제 기준이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학생이나 회사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소셜미디어의 알림을 끄는 거예요. 이게 뭐 소셜미디어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좀 업무 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문의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나 댓글을 제외한 모든 알림을 다 꺼두거든요. 뭐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아니면 뭐 누가 어떤 스토리를 올렸는지 뭐 굳이 당장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뇌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제일 피곤해한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알림 소리가 이렇게 띵 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 하고 진동이 울리면 그 몰입이 깨지죠. 왜냐면 알림은 불확실성을 계속 주입한대요. 그래서 그걸 아예 차단해버림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핸드폰 자체를 책상 위가 아니라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시야에서 아예 치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뭐 입지? 뭐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되게 사사롭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선택들을 미리미리 결정해서 하루 할당된 내 뇌의 기능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내가 몰입해야 하는 일에 모조리 쏟아붓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옷은 태국이 덥기 때문에 뭐 이런 무채색의 튜브탑 서너 벌과 민소매 서너 벌 뭐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거를 매일 돌려 입고 세탁하고 돌려 입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태국식 닭고기 배춧국이 있어요. 채소랑 버섯이랑 다진 닭고기를 넣고 만드는 국물 요리거든요. 그거를 한 솥을 끓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점심까지 그걸 먹어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리라는 게 이게 메뉴를 정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또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요리 끝나면 그걸 또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이 태국식 닭고기 배추국을 고정으로 먹은 지 좀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국물이라서 좀 속도 편하고 닭고기가 들어있어서 단백질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이걸 끓이면 되고 이게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으로 메뉴를 정해 두시는 거를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음식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이 좀 줄어들긴 한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높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몇 시간을 자느냐도 중요하고 미라클 모닝도 도움이 되겠지만 수면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잠을 되게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머리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잠을 조금 뒤척였어? 뭐 악몽을 꿨다든지 아니면 깊이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다 짜증나고 막 하기 싫고 뭐 그렇더라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사람마다 각성 리듬이랑 최적의 수면 패턴 같은 게 좀 개인차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라클 모닝이 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일어나는 게 잘 맞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수면 패턴이 뭔지 찾는 거. 그러니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개운한지 그리고 만약 여유가 조금 있다 하면은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침구나 그런 침구의 소재 아니면 이제 침구의 그런 폭신폭신한 뭐 이런 거 아니면 방의 조도, 분위기 아니면 향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려요. 그럼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알림을 꺼서 외부 개입을 차단을 했어. 두 번째로 선택을 최소화해서 뇌의 에너지를 아꼈어. 질 높은 수면으로 몰입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어. 자, 이 세 가지를 했어. 그러면 이 다음은 뭐야? 일을 해야겠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네 번째는 매일 해야 할 일 투두 세 가지를 정하는 거. 근데 이거 제가 첫 번째 인프라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이거나 좀 회사원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라서 여기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를 적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내일 할 일 세 가지를 정해놓고 주무세요. 다음날에 일어나서 그거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투수를 썼지. 근데 막 기분이 막 그냥 오늘 별로야. 아, 나 오늘 하기 싫어. 하셔야 돼요.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기로 결정한 투두를 진행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의 개입을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하기라고 적혀 있으면 하기만 해.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평가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못 고치잖아.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할 때는 이걸 일단 그냥 해야 되거든? 끝내야 돼, 이거를.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계속 이거에 대해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거 고치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언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 투두를 끝냈어. 뭐 어찌 됐든 뭐 엉망진창이든 어쨌든 끝냈어. 그러면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다듬거나 정리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만약에 내가 투두 세 가지를 정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못한 이유를 꼭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뭐 못한 이유가 내가 다른 업무가 있었어. 그래서 못했어. 아니면 뭐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못했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건 내가 노느라고 못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정적으로 굴어서 못했어. 그 부분은 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투두를 진행할 때 외부 자극 차단은 필수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헤드폰을 끼시거나 뭐 이어폰을 착용하시거나 그리고 핸드폰은 최대한 멀리 두세요. 투두를 하실 때는 적어도. 그리고 네 번째는 가벼운 운동인데 이게 뭐 엄청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도 없고요. 막 하루키처럼 매일 마라톤을 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30분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뭐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존투 유산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권유드려요. 존투 유산소 모르시는 분 그냥 검색창에 존투 유산소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뭔지 나오거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강도로 내가 몰입을 한 후에 가벼운 유산소를 이렇게 병행을 하면은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주고 인지 회복을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하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약간의 추진력과 체력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30분도 시간이 안 나. 그러면 스트레칭이나 호흡 같은 거라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 예술가 중에 이와 같이 조금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마야 안젤루는 집에서는 절대 글을 쓰지 않았대요.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서 아무 장식도 없는 호텔방에서 침대, 성경, 사전, 종이만 두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집필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글쓰기를 멈췄대요. 오늘 잘 써졌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유난히 영감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더 쓰지도 않고 엉터리로 썼다 글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더 붙잡고 있지도 않았대요. 늘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 시간이 끝나면 벗어나는 거죠. 이 하루키 루틴이랑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띠죠. 그리고 루이스 네벨슨이라는 조각가는 면으로 된 옷을 잘 때도 입고 작업할 때도 입었대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해서. 식사나 옷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작업하면서 사르디니아 통조림과 차,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가렛 버크 화이트라는 사진가는 집에 있을 때는 오후 8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친구에게 책을 쓰고 있어서 몇 년 동안은 점심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활을 규칙화했다고 합니다. 에그니스 마틴은 뉴욕을 떠나 뉴멕시코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완전한 고독을 원했지만 나중에 완전 고립은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혼자 있는 시간과 정서적 교류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친구들과 산책하거나 지역 예술 공동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앤드레아 지텔은 브루클린을 떠나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정착하여 살면서 에이지 웨스트라는 예술가 공동체 공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름이면 새벽 하이킹, 닭돌 보기, 집안일, 명상 등을 아침에 마치고 겨울에는 활동 시간을 기후에 맞게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에그니스 마틴이랑 앤드레아 지텔은 어떤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겼지만 거기에서 또 맞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축을 했네요. 이런 유사성이 또 재밌네요. 주의력이랑 몰입이 좀 잘 작동하도록 돕는 환경이 있고 실제 창작자들이 비슷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인프라 신경다양성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뇌는 다 다르고 또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을 고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뇌과학과 더불어서 이런 신경심리학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런 뇌과학이나 신경심리학에 대해 전공하시거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에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